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전날 상승폭에 비하면 하락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락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어제 새벽만 하더라도 급반등한 거 아닙니까?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터키에서 열렸던 양국 회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것이 실망감을 가져뒀으면 충분하겠고요. 역시 그 다음에는 역시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7.9%가 나오면서 40년 만에 최고 나온 것이 역시 시장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이다시피요. 시작보다는 상당히 나름 하락폭을 만회한 채 마감됐기 때문에 그 전날의 큰 폭의 반등에 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에너지와 임의 소비재 등이 반등했고요. 반면에 전일 크게 반등했던 기술주와 금융주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던 하루가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여기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7.9%가 상승했습니다. 전망은 7.8%였는데요. 실제 8% 훨씬 넘을 거란 우려감도 많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8%가 올랐습니다. 전망은 0.7%였기 때문에 역시 상승폭이 컸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가스값과 먹거리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역시 6.4%가 올라가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식료품 가격입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팬데믹 초기에 물건이 없어서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이후에 최고가 됐겠고요. 역시 우려했던 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상승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유가가 내려가면 에너지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팩트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두 군데 정도의 커멘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닝 컨설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광범위한 제품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은 일정한데 계속해서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실제로 제품 소비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서비스로 갈 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의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이 제품에 대한 소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서비스가 문제거든요. 서비스가 늘어나야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얘기하고 있고요. 휘발유는 물론 모든 음식과 주택 비용이 모두 상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픈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자료 발표하는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요, 노동통계국에 따르면요, 당초 3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었지만 우크라이나 이슈라든가 노동력 부족 등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당초 한 달 전만 우크라이나 전만 하더라도 이번 3월에 발표된 물가지수가 피크를 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약간 더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고요. 최소한 상반기 정도 지난 상반기 뒷부분이 돼야지 피크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결국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10년물 금리도 2월 22일 처음으로 다시 2%를 넘기도 했겠고요. 반면에 유가는 좀 하락했지만 금 가격과 미국 달러는 오늘 소폭 반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대기업들은 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더라고요.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빅테크들이 대부분 4에서 5%까지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2, 3%씩 오늘 전부 다 웬만한 것들이 하락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아마존은 제외하겠고요. 애플이 3% 떨어졌고요. 메타 플랫폼도 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어저께 3, 4%의 반등해서 오늘은 1% 내외로 하락폭을 좀 반납했고요. 테슬라도 한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크게 올라간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보안 관련주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실적도 기대 이상 나왔고요. 의외로 가이던스도 상향되면서 13%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벳이 얼마 전에 주식 분할하면서 다우지수 편입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아마존도 어제 이제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아마존 역시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아마존의 이제 주식 분할 소식이 이제 막 속보로 막 전해지는 그런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마존이 어저께 장 마감 이후 장의 시간 그 정도가 일단 결국 오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주가는 5% 좀 넘게 오늘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아마존 23년 만에 주식 분할한 거 아닙니까? 한 주를 20주로 바뀌는 것인데요. 과거 이제 경험을 살펴본 것이 이제 흥미롭겠는데요. 2014년에요. 주식 애플이 그 당시에 한 주를 7주로 쪼개는 그런 주식 분할을 했었고요. 그 9개월 이후였던 2010년 3월에 다우지수에 편입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역시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도 다우지수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리고 아마존과 그리고 구글의 시장의 영향력 그리고 섹터별로 큰 영향력을 봤을 때 보면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도 팩트가 되겠고요. 회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회사 측에서도 결국 이런 것들이 주주에 대해서 접근권도 강화하지만 결국 다우지수 편입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보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다우지수 구성 종목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2020년이죠. 세일즈포스 등이 다우의 신규 편입 이래 2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횟수로 2년 동안 신규 편입이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펀더멘탈 변화 없다는 게 뭐 이론이긴 합니다만 이 주식 분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앞서 사회자께도 얘기하셨지만 펀더멘탈은 변화가 있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주식수만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갖고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건 없습니다. 다만 분위기 자체는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다수의 증권사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소수점 매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스텝이 있기 때문에 접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으면 과거의 경험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발표일이 있겠고요. 실제 거래가 시작된 날이 있겠는데요. 발표일 이후에 등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2020년을 한 주로 세 주로 했을 때는요. 발표일 이후에 34%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80%, 엔비디아가 24%, 구글은 이제 그 당시보다 얼마 전보다 2월 1일 하락했는데 3%가 하락했는데 모두 지수 대비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각 30%에서 거의 80%로 지수 대비도 상향시켰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월가에서 시각을 보면 코엔이라든가 웰스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아마존의 다우지수 편입의 가능성 그리고 어제 동시에 발표한 자사주 매매 확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어떤 통계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3개월 동안요, S&P 500 주식이 주식 분할 발표했을 경우에 평균 상승률이 7.8%였다는 겁니다. 지수가 통상 3개월에 2%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상승폭이 컸다는 것도 과거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식 분할의 대상 기업은 누구일까? 이걸 좀 내가 미리 잡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미리 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번에는 아마존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2월에 애플 구글이 발표했을 때요. 그렇지만 이것도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항상 이럴 때마다 다음 주식 분할 대상은 누구냐라는, 어떤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역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슷한 오늘 자료를 냈습니다. $500 이상 주식 중에서요. 가능성 있는 종목들입니다. 가능성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매수 의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대여섯 종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킹홀딩스랑요. 오토존, 치폴레, 테슬라,
블랙락 그리고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시장 상황과 맞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주식은 한 두세 종목으로 여기서 또 좀 압축이 가능한데요. 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소위 그 공급망 이슈가 있지만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판매 증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상황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웬만한 자동차 5, 6개월 기다리는 건데요.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부품 회사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것이 바로 오토존과 오라일리 오토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오토존은 항상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마다 분류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치폴레입니다. 치폴레는 역시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한 레스토랑 주식이면서도 역시 어떤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투자하기도 상당히 항상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치폴레 이런 정도가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다라고 우리가 선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긍정적 좋은 주식인데 이게 운 좋아서 분할까지 한다면 더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다음 분할할 기업은 뭐지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또 패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